네, 오늘 진행을 맡은 프레지던트 서밋 사무총장 한국대학신문의 이재규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지던트 서밋 이사장이신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즌인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행은 김석준 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바로 이제 현실의 어떤 그 직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임기철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 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초연결성, 디바이스 간의 연결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퍼 인텔리전스, AI와 빅데이터로 표현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합화, 이것은 융복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3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업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산층의 시장에서 역할. 왜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후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사회 경제적 관점의 동인이죠. 기술적 관점에서는 바로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미 그 클라우딩 기술이라든지 모바일 등등 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자리가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의 동인과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될 것이냐, 아니면 감소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후 5년간 15개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 어찌 보면은 예측치고는 틀려도 좋을, 또 믿어도 괜찮을, 이런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WEF에서 발표한 것이죠.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에 신규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결국 여기서도 한 500만 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직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컴퓨터라든지 수학, 엔지니어링 직군 등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육체 노동이라든지 또는 반복되는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는 당연히 감소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느 직군으로 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또는 증가한다라고 하지 말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사무직이라도 하루 8시간 노동 중에 한 4시간 또는 2시간 정도는 인간적으로 같이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은 결코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직무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일자리를 재구성하든지 편입을 시켜야지 직업 자체를 갖고 없어진다 또는 새로이 신종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직무 일부가 자동화되더라도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사실 우리 교육이 가장 취약한 게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 이것인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하고 창의성, 그리고 소프트 스킬, 대인관계라든지 팀워킹,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직무는 결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향후에 대응을 해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표현을 들으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얘기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코딩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년간 모든 것이 이제 변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수준별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미래라는 책을 쓴 케빈 캐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20년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대학 시스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표현들.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 그리고 학습 방법 등이 열려 있는 상태로 있어야 대학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크게 한 5가지 기술로 구분을 해본 거죠. 빅데이터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의료 분야와 사회 분야, 그리고 농업과 에너지 분야의 어떤 직업들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이 몇 개 예시로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의료 분야는 어떤 직업들이 생기겠느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들, 보건의료에서 지금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코딩을 해서 자료로만 된다면은 이걸 이용해서 의료 로봇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실감형 콘텐츠 전문가, 이것은 뭔가 하면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을 사회생활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농업과 에너지 분야, 스마트 농업 전문가, 결국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농업 기술을 알아야 하고 시장 분석,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제가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직무 단위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분야에 일자리가 생기는가를 알 수 있겠고 어떤 분야는 없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 열릴 기술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복합적인 융합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에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여러 총장님들이 늘 가지고 계시는 과제이기도 하고, 저 역시 이러한 분야에 전망을 하고 예측하는 기관에서도 항상 가지고 있는 숙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대학 교육의 방향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가올 미래의 직업이나 고용 자체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가?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실업 발생 문제, 또 그에 대한 대비가 뭘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일상적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써 창의적인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문제는 그 증가 수요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 발전이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발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는 200만 개 정도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리한테는 참 충격적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미래를 살펴보는 것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에 대한 책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이것도 대학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2020년이 아니라도 사무, 행정직군, 제조, 생산직군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직군 등의 상대로 작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경제의 하두이고 이 같은 고용 창출 능력이 감퇴는 산업계 전반으로 이미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이기도 한 스마트 공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구매나 자재, 관리, 재고, 파악 등이 직업에 대해 대부분 자동화되면서 상당수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졌지만 당장은 해고가 어려워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 실업이 결국 줄어들 리가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2016년 세계 민간 부분의 R&D 연구개발 투자 순위에서 미국들의 합산 점유율이 38.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R&D 투자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1위 인터넷 기업인 구글 1위, 또 구글 1위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기술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한 국가들이 다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미국 기업이 클라우딩 컴퓨팅은 아마존, MS, IBM, 구글 등의 미국 기업이 자동화나 로보틱스에는 화학, 야스카와 가와사키 등의 일본 기업이 소셜 네트워크는 휴렛 테크트 등이 미국 기업의 대부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기업의 빅데이터 산업 기세는 아주 거셉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인터넷 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시장 장악은 물론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새 정부는 대기업을 압박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닐 우산을 들고 우박과 큰 대폭풍우를 맞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금 더 정부는 인식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지나친 시장 개혁은
또 다른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발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피상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역량의 변화로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건 발표를 통해서 많이 제시된 4차 혁명 시대의 특성이고 바로 여기에 대학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즉 발제에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복합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유연성,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이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등이 기반이 되고 특히 인재 교육이 아주 중시하게 되겠습니다. AI 등장에 대응하여 인간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계적 성질을 탈피하여서 어려운 AI에 대항하는 인간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적 사고 같은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또 더욱더 힘든 양상의 난제가 발생시키며 생산, 양식, 산업구조, 생활 방식에 더해 사회적 관계, 문화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앞으로 또 올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의 준비 정도는 주요국 대비 하위권에 위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교육 시스템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주요국 중 25위에 위치한다는 것인데 이 점은 한국 정치의 역행 과정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취하율은 2인, 취약률은 2인 반면 교육 시스템 질은 66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83이라고 보는데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교육에 대한 열의는 엄청나지만 교육 시스템은 열악한 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최악이라는 것은 고등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외면하는 정치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들을 대학에서 길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합리적 구조조정, 이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기반의 임금 조정, 이것도 거부하고 봉건적 고용 세습 등으로 인한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 시대에는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 내에 미래 유망한 인재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보다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학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세계 경제, 세계의 기술 등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은 지금까지 상당히 자율성 없이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좀 순위 속도가 더욱더 늦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빨리 대학을 좀 자율화시키는데 좀 정부가 큰 힘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뭐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앞서도 우리 임기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4차 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의 법칙이 존재하는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우리 임기철 원장님께서는 융합화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4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이 한 8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보면 멘탈 인텔리전스가 만들어 놓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미 멘탈 인텔리전스가 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IBM이 만든 워슨이라고 하는 이 퀴즈 왕이 미국의 유명한 저퍼디 퀴즈 게임에서 이미 퀴즈의 왕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절이 이미 AI가 소위 말하면 MI를 좀 능가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오는 AI가 어떻게 진화하냐 그러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딥러닝하고 셀프러닝하는 것이 AI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MI가 AI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퀀텀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일반 컴퓨터의 10억 배의 성능을 갖고 있는 퀀텀 컴퓨터가 조만간에 상용화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기술 혁신이 도래할 것인가를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터넷 오브 싱즈를 보니까 머지않아 지금 초기에는 한 100만 건 정도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머지않아 50 빌리언 한 500억의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된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한다는 것이 바로 AI 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 독일이 민관 학위연대에서 만들어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아젠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독일 같은 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 미국 주도의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독일은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은 인간 본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독일조차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2011년에 정부가 주도하는 또 민간이 협동하는 또 학교가 연대하는 소위 말하는 민관학의 인더스트리 4.0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발표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결론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대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대학 현장에 있고 또 제가 총장 된 지도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대학은 뭐 변화가 어려운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계속 지금까지 대학의 개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리폼이나 또는 뭐 리컨스트럭션 정도의 개혁까지는 안 될 거다.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미래를 지배하는 메인 패러다임을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리셋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학과를 통폐합한다거나 조금 뭐 교과 과정을 개편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개혁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대학의 위기의식이고요. 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지면 저는 오히려 인간의 윤리, 도덕성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연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도덕성과 윤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과거와는 다르게 뭐 사람이 스마트해야 되고 예의가 바라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인성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성의 모습을 대학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대학의 하나의 교육의 축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결국은 전문 인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그래서 그것을 감히 모든 학생을 과학자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과학자처럼 생각하기에는 대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도전 정신이고 창의력이고 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숭실대학을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축은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번의 축은 전공 영역에서 새롭게 지금 리셋하려고 지금 이제 플랜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육체적 능력에다가 대학들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뭐 스펙 관리, 전문 지식, 한 분야의 전공 심화
이런 이제 유치의 능력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의 능력으로부터 인지 능력으로 능력의 영향을 시프트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능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인지 능력, 창조력, 논리적 추론, 수학적 추론, 시각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교육의 틀로 자리 잡아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본적 기술을 습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적극적인 학습 능력, 발표 능력, 읽기 기회, RCD 해독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베이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프로세스 어빌리티, 절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경청하는 태도, 비판적인 사고,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성과 연결지어서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4차 산업에 특화된 학문 집중을 육성시키고 연계 학문을 좀 보완시키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드 지식정보 사회 사용자들을 육성시키고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피동적 학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미 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PBL이나 등등 해가지고 능동적 학습으로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좀 다양한 학문 접근을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일부 대학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2학기 때부터 학생들에게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을 이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전공 과목을 스스로 융합하고 설계해서 융합전공심사위원회 허락을 받으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융합전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융합교육을 통해 가지고 유연한 창조력을 형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시키는 곳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의 컴퓨터 언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와 이것을 전공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AI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철학적 관점, 생각의 변화함에 따라서 어떠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될 것인가. 이게 사회 구조를 바꿉니다. 이제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를 거쳐서 문화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이 문화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는 것은 아까 진선미 욕구, 정신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 이것을 1차, 2차, 3차 산업에 의해서 제4차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슬기모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소기업, 1인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된다. 과거 이제 소위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대규모의 대공장 체제였죠. 대규모 공장, 대도시가 이 사회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거 형태도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 흩어진 도시 이런 형태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기업이나 1인 기업 중심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따라서 이 개인 맞춤형 소위 이제 스마트 사회라는 게 개인 맞춤형 사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 맞춤형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뜨게 될 거다. 그리고 교외 도시, 교외 주택과 관련된 그런 산업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 만들고 가치를 더하고 가치를 바꾸는 산업,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들이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의식주 산업에서 정신적인 욕구인 진선미 산업을 융합하는 이러한 산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책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표지만은 이게 그 의산업과 진산업이 합쳐진 어떤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융합된 정신적인 욕구와 물질적인 욕구, 이게 융합된 여러 가지 형태로 융합된 산업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게 여기에서 소위 가치를 만들거나 가치를 더하거나 가치를 바꾸어서 창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이러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는 소위 그 직제교육,
우리가 이제 국제교육, 이제 학제교육과 더불어서 여러 직업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직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직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융합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제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우 자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소위 셀파 오르기 경영이라는 걸 항상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약학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짜증내는 수가 많아요. 신약을 개발하려면은 1조 원의 예산이 든다. 이게 상식화된 얘기예요. 근데 셀파 오르기 경영이라는 건 뭐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허영호나 이런 분들은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갖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도와주는 셀파들은 스리퍼 신고 올라가요. 이게 정상에 올라가는 거 똑같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스리퍼 신고 올라가는 그러한 정신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그래서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이나 그리고 인문예술계도 전부 저비용 고부가가치 생산. 이게 이제 셀파 오르기 경영인데 이걸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넘어서서 저희는 5차 산업혁명을 먼저 선도해서 이끌어 나가자. 이런 취지로 경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총장 여러분, 대학 경쟁력 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차례 컨퍼런스를 가지며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공유하고 대학의 대응 전략과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오셨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대학의 재정 자립도 악화, 취업난 심화 등 대학에 대한 위기감이 안팎으로 고조되는 현실에서 매우 시적절하며 의미 있는 컨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도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등록금 수입 의존율이 50%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갈수록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2023년까지 입학 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대학 구조 조정을 완료하고 단계적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곧 그 대학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국내 대학, 특히 사립대학 그 경쟁력 강화와 교육 수준 제고는 대학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인위적인 구조 조정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화제가 된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 혁신 사례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는 조직, 전공, 교육기관 등 기존 시스템을 과감히 혁신하여 연구비의 규모, 취업률, 유학생 유치 등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미국 교육 정책 덕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 일본도 정책으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립학교진흥법 제정을 건의하고 해외 교육 수요 개발과 진출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서밋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외 캠퍼스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가 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3월 30일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도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시대 변화에 걸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충분히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각 대학도 경쟁력 강화와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간이 지닌 고유의 가치만은 잃지 않도록 인문학 등을 통한 인성교육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이번 자리가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국회에 건의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담 없이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대독 2010년 6월 8일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그 AI 연구소를 만들었고 지금 학생들에게 AI 공부도 시키고 있고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IBM 왓슨을 도입해서 지금 인공지능 암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님이 되신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도 이번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의 의료가 어떻게 도입이 돼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병원의 왓슨의 그 상태를 보시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일일 왓슨 의사가 되셔가지고 가운을 입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데 아쉽게도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국익을 위해서 지금 일본에 가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대학에서는 의과대학에서는 또 VR을 이용한 연구, 또 로봇에 대한 연구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4차 산업혁명에 저희 가천대학이 앞장서서 공부를 하자, 또 연구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총장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과 또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석준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이 저도 이제 한 1년 남았어요. 벌써 임기가. 그런데 변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지만은 그게 이제 대학의 이 커리큘럼이라든가 학제라는 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베이직을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명적인 변화는 대학이라는 데가 찾아오기 어려운데 저희들도 이제 빅데이터 연구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딱 3년 됐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개설을 했는데 대학이 자리가 없고 하니까 박맥한 기후 가지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침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 학교가 상암동으로 어디로 옮기게 돼가지고 거기를 저희들이 통째로 저희들에게 줘서 이제 도시 빅데이터 연구소로 해서 100억 정도 투자해서 서울시 민들 교육 연구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 조금 비난도 받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흥 캠퍼스 이 문제도 기존에 있던 대학의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들 이를테면 우리가 빅데이터 혁신센터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대비도 하고 그게 단순히 우리가 대학과 사회의 공존의 문제 우리 산학협력은 많이 했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그는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150신도시에 150만 평에 중에서 우리가 20만 평을 하는데 130만 평은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주민들과 함께 스마트 시티 같은 걸 한번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구축해 보려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게 만만치 않은 건 우리 우영훈 총장님도 잘 아실 거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이 초고속 통신망 구축하고 해서 가장 앞선 나라였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단순히 산학협력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도시와 함께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시티 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학이 인구절벽 시대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문제들이 저는 뭐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 사립대학 어려운 대학들을 단순히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좀 법적으로 우리 총장님 가능하시면 그 대학들을 그야말로 전 재산을 바쳐서 조그마한 대학 하나 만드는데 퇴출이 되면 아무 보상이 없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고 그 캠퍼스를 기존의 국공립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한전도 뭐 사형기업이라 그러지만 준공영기업이니까 한전에서 대학을 만들더라도 그런 그 나주에 있는데 나주 근처에 예를 들면 호남에 있는 대학 중에 퇴출이 돼야 될 대학에 오히려 거기에 한전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사립대학은 일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보는 대학의 현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